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초당적인 합의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대상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에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원에 이어 미 하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불이 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부부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이웃 주민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던 자리인데 이렇게 다시 모이게끔 만든 건 일본이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여러 국내적인 정치 의제도 물론 다뤄지겠지만 무엇보다 1순위로 논의될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입니다. 어쩌면 오늘 정말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건 일본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입니다.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됩니다. 우선 정부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여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여야 대표 모두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고 청와대와 국회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나올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 규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정부와 야당 간의 시각차는 분명해 합의문이 나오더라도 원론적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일 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 규제 이외의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한국당은 국방장관 해임안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주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가 추경안과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를 두고 충돌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 회동이 대치 국면을 풀 계기로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원점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시한이 일단 오늘까지인데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본은 계속 같은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이 생각보다는 좀 멈칫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이 도쿄에서 보도합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만큼 응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先般の我が国からの仲裁付託の通告に対して韓国政府は協定上定められた期限である7月18日までに仲裁に応じる協定上の義務を負っております。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그런데 제소 여부와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담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대항 조치는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매각 상황을 봐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큰 보도가 친정부 성향의 보수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이 언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특히 다음 주 WTO에서의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국내외 여론 흐름에 민감해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 쪽에서도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면서 잘 지내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 간의 공조 균열이 자국 기업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상원에 이어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한일 경제 국면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 4월 상원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which restores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s.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미일, 한미 간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 같은 결의안을 가결한 것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북핵 공조 등 동북아 안보에 필수적인 공조의 틀을 깰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미 외교전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데 이어 방미 중인 여항구 통상교섭실장도 미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 실장은 아직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사안을 지켜보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점차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걸 좀 이제 인식을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에선 미 싱크탱크 등 미국 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의원들 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세 나라 의원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한일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일부 언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쪽 언론이 아니라 국내 언론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곳인데 이들 신문은 국내에 내놓는 기사와는 별도로 일본어판 기사를 따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사들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제목을 달고 있거나 일본을 편드는 듯한 논조를 보이는 거라고 청와대가 지적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본의 한국 투자 마이너스 40%,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 투자를 기대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날 4일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첫날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일본어판 기사에 혐한 정서를 자극하는 제목을 달아왔다며 기사 여러 건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습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대응을 비판한 칼럼 두 건입니다. 이런 기사와 칼럼들이 현재 일본의 인기 기사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가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뽑았다고 썼습니다. 민정수석 이전의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특정 언론사를 공개 비판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부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잘못 번역됐다며 재발을 막겠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일본어판의 한국어 기사 제목을 그대로 실른다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오늘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김혜정 기자, 그래도 어젯밤에 비하면 빗줄기가 좀 가늘어진 것 같은데요. 그 지역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광주 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광주천 수위는 높아졌고 보시다시피 물살도 거셉니다만 날이 밝으면서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을기에 전남, 진도와 신안, 완도와 해남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비롯해 호우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신안 가거도가 68mm를 최고로, 요수 소리도가 58.5, 목포가 40.1, 광주가 31.1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50에서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도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에 이어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천변에서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장마전선도 위로 올라오는 중인데 5호 태풍 다나스도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겹쳐서 오늘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지금 예보대로라면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온다는 건데 어느 지역에 특히 많이 올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남부와 동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경기도 안성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장맛비가 조금 주춤하다가 밤사이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에는 10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소형급 태풍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이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조금 더 치우쳤고 속도도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월요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원 씨가 이번엔 국과수 마약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 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경찰이 정식으로 검사를 의뢰한 겁니다. 강 씨가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했는지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스태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주 긴급 체포돼 구속된 배우 강지원 씨. 경찰이 강 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강 씨가 범행 이후 여러 차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들 진술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강 씨가 있는 바깥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강 씨가 노래를 들었거나 직접 부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 씨는 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직접 안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후 강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 주 들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사건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총괄 프로듀서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양현석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양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델 출신 배우 예하경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씨는 어제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소월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씨는 지난해 2월에도 음주 후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50대 부부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2층 유리창이 깨져 있고 내부는 새까맣게 그을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대구시 대명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A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또 골프장을 운영하는 50대 부부 가운데 여성이 심정지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며 남성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3명은 곧바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층에 여자 사장이 대피 못해가지고 저희가 구조해가지고 병원에 이송했고요. 3층 손님 한 3명이 뒤로 비상계단을 해가지고 탈출했고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 소방대원 90여 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스크린 골프장 근처에 사는 A씨가 인화물질을 갖고 와 불을 질렀다는 부상자 진술에 따라 방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분 그 조사 과정에서 이웃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화물질을 가지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경찰은 부상자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네, 정부가 카카오 카풀 같은 플랫폼 승차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택시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그 면허를 넘기고 이 면허를 사들인 사업자들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택시처럼 운행을 하게 하는 건데요. 아무나 자기 차를 갖고 사람들을 태운다는 카풀 서비스의 본질과는 다소 멀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승차 사업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택시 수에 한해서만 면허를 사들여 운행하고 수익 일부를 상생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영업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웨이고처럼 기존 택시들이 모여 플랫폼과 결합하는 가맹사업과 카카오 택시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중개사업도 제도화됩니다. 경쟁 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객 불만이 이어졌던 택시도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여자들이 택시 타기가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저녁 때도 좀 늦은 기가에도. 집 앞에 가다가 승차 거부를 당한 적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좀 가까운 거리는 좀 꺼려하는 편이. 법인 택시의 경우 완전 월급제를 시행해 승차 거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 택시는 청년층이 활발히 진출하도록 경력 기준을 낮추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를 사들여 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주운전은 한 번 적발해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제일 논란이 됐던 타다 서비스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이 타다는 카풀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따라오는 렌터카의 개념인데 택시업계는 막판에 카카오보다도 이 타다 서비스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안대로 하자면 신규 사업자들은 택시 면허도 사야 하고 여러모로 진입 장벽이 높아진 셈이라서 스타트업에 불리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국토부 내부 자료입니다. 공식 발표 일주일 전쯤 작성됐는데
플랫폼 승차 서비스에 렌터카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내용엔 렌터카 허용 여부가 빠졌습니다. 택시 업계의 막판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현재 발표하는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 타다는 택시 입장에서 대책이 나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도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신생 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렌터카가 안 되면 차를 직접 보유해야 하는 데다 택시 면허 사용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여금을 만들어서 상생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 혁신 모델 자체가 어려워지면 택시 업계 측은 규제를 푸는 데 환영하며 정부 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몇 대나 감차할지 면허를 얼마에 매입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택시 업계도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사 완전 월급제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것도 변수입니다. 가까스로 내놓은 상생안도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플랫폼 서비스와 택시 공생이 실현되기까지 진통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오늘 하루 총파업을 실시하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0,000원 폐기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 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5, 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이미 폐지 수순 들어선 거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평가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 그리고 이 문제는 공론화에 붙여서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김에 전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묻고 뜻도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5곳.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가 통과한 학교의 몸값을 높이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없앨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등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여론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된 측면이 있죠. 차라리 일괄 전환을 시도하고 그걸 공론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생산적인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 증액과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일반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경기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어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8개 자사고가 탈락한 서울교육청은 다음 주 초 청문을 진행한 뒤 이달 안에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일본 본토만 방어할 수 있다는 자위대가 새로 만든 상륙작전 부대를 끌고 호주 한 섬으로 가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펼쳤습니다. 미국 해병대와 함께 훈련을 했는데 방어만 가능하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이게 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위대 부대가 머나먼 호주까지 간 이유를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상륙함에서 수륙양용 장갑 차량이 연이어 출격합니다. 목표는 호주의 한 섬. 섬에 도착한 공기부양 상륙정에는 무길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본 NHK가 공개한 육상 자위대의 상륙부대인 수륙기동단입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부대입니다. NHK는 300명의 대원이 참가해 미국 해병대와 함께 첫 합동 상륙 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본토 방어만 할 수 있는 육상 자위대의 첫 장거리 기동 훈련입니다. 이미 해상 자위대는 지난해부터 인도 태평양 전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해상에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流している事項とすれば、南シナ海の周辺国各国との海軍との連携の強化はこれからも
ずっと一層重要であると。 4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계속된 올해 훈련에서 일본은 헬기 탑재의 호위함인 이즈모와 590여 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즈모의 자매함인 가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함입니다. 당시 도입하기로 한 F-35B는 이 함정들에 실리게 됩니다. 70여 년 만에 일본이 다시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겁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한국을 앞질러 세계 6위입니다. 이제 아베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면 군사 대국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와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경기도 안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빗줄기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오늘 밤 사이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완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발달시키면서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헌혈한 혈액을 보관하는 주머니, 이른바 혈액백을 적십자사에 납품해온 업체들이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총 9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국내 혈액 공급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채혈부터 수혈까지 혈액 유통을 위해 해마다 200만 개가 넘는 혈액백을 사들입니다. 혈액백을 독점 공급하던 녹십자 MS는 하도급 업체였던 태창산업과 2011년부터 4년간 공급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혈액백을 공급받을 수 있게 계약 방식을 바꾸면서 태창산업도 입찰할 수 있게 되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태창산업이 저가로 투자할 경우 향후 혈액백의 단가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908억 원어치의 구매 계약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이 깨진 지난해엔 녹십자의 입찰 가격이 종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담합으로 적십자사가 1.5배 더 비싼 값에 혈액백을 사온 셈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올린 매출에 따라 녹십자에 58억, 태창에 1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당시 해당 부서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도 했던 녹십자사는 여전히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를 받아보고 검토해보겠다. 공정위는 녹십자의 위법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높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녹십자 MS 법인과 실무 책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반드시 뒤에서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바짝 다가서서 가리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서더니 잠시 후 황급히 달아납니다. 36살 김모 씨가 빈집을 털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아파트 현관문 앞 천장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이 아파트 다른 층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금품 400여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이곳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주민들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층 곳곳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리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떼어놓는데도 불안해서 항상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인터넷에서는 화재 감지기 모형과 같은 위장용 카메라가 버젓이 팔리고 있고 비슷한 수법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인데 그냥 구매해도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불법인 건 저희가 판매를 못하죠. 경찰은 평소 현관문을 여닫을 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지품 등으로 잘 가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등 예방을 좀 하셔야 될. 김 씨는 최근 거제의 한 금은방에도 침입해 귀금속 800여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좀 풀리나 싶더니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하원이 초당적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5세대 이동통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정부라도 마음대로 풀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내줄 수는 없다는 건데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상하원에서 화웨이 제재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수호 법안에는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도 의회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밝히자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We sell to Huawei a tremendous amount of product that goes into the various things that they make. 양당 의원들은 무역 협상을 위해 국가 안보를 내줄 수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ould significantly hamper Trump's abilities to ease restrictions on Huawei. 미국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움직임이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화웨이 제재 완화가 지렛대가 돼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 협상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에 대한 반역죄 여부 조사도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억만장자 기술기업 투자자인 피터 틸이 구글이 중국 정부와 일하고 있어 반역죄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간부도 C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데 구글이 중국 기업과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 번은 빨래 바구니에 숨어서 또 한 번은 감옥 아래 지하 터널을 파서 이렇게 두 번이나 탈옥한 마야광 엘 차포에게서 영감을 얻은 방탈출 게임장이 멕시코에 등장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수갑이 채워지고 1시간 안에 14개의 단서를 가지고 퍼즐을 풀어야 이곳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탈옥 끝에 결국 붙잡혔던 엘 차포는 오늘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농장에서 부지런히 밭을 오가는 트랙터가 완성해낸 것은 달에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겼던 닐 암스트롱입니다. 인류의 달 착륙 50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작품은 축구장 3개가 넘는 크기의 밭에 만들어졌는데 원래 작물을 키우던 곳인 만큼 닐 암스트롱의 초상은 며칠 뒤면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군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해 본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군은 일단 전면 자유화 방침은 조금 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현 시간부로 휴대폰 분출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 고된 일과가 끝나자 병사들이 불이 나게 달려나와 휴대전화 보관함 열쇠를 받아갑니다. 이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대전화에 몰두합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엄마. 아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이제 저녁 준비하고 있지. 여자친구와 채팅도 하고 동영상 영화도 봅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생활관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생활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당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영 도서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책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자료도 찾습니다. 책에는 한계가 있는데 휴대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글 링크 같은 걸 통해서 더 많은 검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사부와는 물론 전우회가 저하되고 군 기강도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군 안팎에서 우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또 도박 같은 각종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인원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같은 것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단점입니다. 실제로 군부대 휴대전화 허용 첫 2달 만에 도박이 80건, 무단 반입 284건 등 모두 합해 1,300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군은 보안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초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방침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의 최대 화제작 가운데 한 편은 바로 디즈니의 리메이크작 라이온 킹일 겁니다. 알라딘의 감동에 이어 과연 이번에도 명불허전임을 입증해낼 것인가 관심이 높은데 영화평론가 송영국 기자가 꼼꼼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아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초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지만 100%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동물의 미세한 털 묘사는 기본, 빛이 드는 곳은 더 밝게, 그림자는 더 어둡게 표현해 절정의 선명함을 과시합니다. 기술적 성취는 뚜렷하지만 25년 전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극전개는 낡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서사도 그대로, 선택받은 왕족 신분 주인공의 영웅주의 역시 변한 게 없습니다. 최근 알라딘을 비롯해 디즈니가 자사의 기존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해 리메이크하는 흐름과는 상반됩니다. 생태계의 순환이라는 세계관을 몇 차례 언급하지만 기존에는 공감을 얻었던 만화 영화 속 상상이 다큐멘터리 같은 질감의 이번 작품에서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감정이입이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언캐니밸리, 즉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로 인해 불쾌감에 빠졌다고 혹평했고, 뉴욕타임스는 기술적인 전문성은 많지만 마음이 부족한 영화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은 중년 남성들이 수중 발레에 도전한다는 프랑스 코미디와 역시 프랑스 작품으로 이케아 가구를 동경해온 인도 청년이 파리 이케아 매장의 옷장 속에서 환상의 여행을 떠난다는 상상 어드벤처 영화도 관객을 찾았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신림동 원룸 미행 사건 등 최근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마을 디자인을 통째로 바꿔 범죄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본 곳이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미뤄지면서 오래된 저층 빌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빌라 윗부분을 보니 흰색 페인트로 집 주소를 큼지막하게 적은 안내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벽과 바닥에는 수시로 경찰이 지나간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돼 있고 담벼락에는 쉽게 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눈에 잘 띄는 디자인과 소품을 이용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소 찾기도 좋고 그 방향감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밝아졌어요, 골목이. CCTV도 짙은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더 잘 보이게 했고 문제가 생길 경우 구청 관제센터가 경고방송도 보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곳은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 즉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부터 각종 안전장치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밤 귀갓길도 안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더 다가오면은 더 밝게 조명이 켜져서요. 좁은 골목을 이제 밤에 지나가실 때 훨씬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3억 원. 범죄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시상에서 최고상까지 수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4.3 당시 미국 정부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미국 현지 조사가 1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승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유엔 본부에서 처음 열린 제주 4.3 관련 심포지엄입니다. 유엔 외교관들과 38개국 전문가 등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제주 4.3은 미 군정하에 미국의 지시를 받아 일어난 것이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a lot to answer for as we try to contemplate how such a terrible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실린 당시 미군의 보고서에는 제주도민의 70%가 좌익분자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실렸고 이에 따른 미군정의 강경 진압 작전은 끔찍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많게는 3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자료 수집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제주 4.3 평화재단은 이달 초 조사팀을 미국으로 보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 4.3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미국 현지 조사는 지난 2001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당시 조사에선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이번에는 극동군사령부와 국무부를 비롯한 미 정부 부처 등 상위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상급 단위로 갈수록 자료가 적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래도 좀 확보를 해야 우리가 어떤 미국의 책임 문제나 그 당시의 4.3의 전모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단 측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조사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이면 중국 해역에서 독성 해파리가 남해안으로 유입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 불리는 이 독성 해파리가 올해는 제주 해역에까지 나타나 첫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임현희 기자입니다. 푸른 바닷속 연갈색 해파리가 하나둘 떠다닙니다. 이달 초 제주 해역에서 확인된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크기가 최대 2m에 달하는 독성 해파리로 이달 들어 제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 해역에서 100제곱미터당 평균 1개체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어업지도선도 노무라 입깃 해파리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7월 9일 날 한 4사람경과 제주시에서 애월 방향에 대양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항해하면서 개체수로 한 100마리 정도.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면서 제주와 전남, 경남 해역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유입이 늘면서 올해까지 4차례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제주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는 제주도 서귀포 그 하단 부분에 그 고밀도로 이렇게 2개 지점에서 발견이 돼서 이것들이 제주도 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미리 그 주의보를.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도는 주의보 발령 해역에서 항공기와 어업지도선으로 해파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성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에선 어구와 그물을 내릴 때 각별히 유의하고 해수욕객은 해파리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물 밖으로 나와서 깨끗한 물로 씻어낸 뒤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관상용인 미국 가재가 영산강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강한 육식성이어서 환경당국이 생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산강 지류이자 국가하천인 나주 지석천. 하천 곳곳에 설치된 포획망을 건져 올리자 낯선 생물체들이 가득합니다. 15cm 정도 되는 크기에 불그스레한 색깔, 큰 집게발이 특징인 미국 가재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석천에 설치한 포획망 50개에서 사흘 동안 수거한 미국 가재는 200여 마리에 달합니다. 미국 가재는 지난해 국립생태원이 외래생물 정밀조사 과정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산강 지석천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국내에 들여왔다가 사육을 포기하면서 하천에 방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한 육식성을 지닌 미국 가재가 토종 가재와 먹이 경쟁을 벌이는 등 수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생태 교란종이나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진 않은 상태. 하지만 강한 번식력과 곰팡이 등 질병 전파로 유럽에서는 악성 침입성 외래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우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선 좀 처음이니까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죠. 우선 얼마나 개체가 이제 잡히는지 이제 포획을 하면서 개체 번식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국 가재 번식 시기인 오는 10월 말까지 포획 작업을 하는 한편 번식 추이 등을 분석해 전문기관의 생태조사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운전 중에 분기점과 나들목 같은 갈림길에서 분홍색과 파랑색 실선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특정 방향의 경로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유도선인데요. 갈림길에서 자세히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오늘 아침도 창동교 부근이 양방향 지체와 정체되는 가운데 도심 안쪽으로 녹천교까지 밀리며 이후로도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와 성동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세금정길과 평창동길을 보여주고 있는 신형 삼거리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있는 모습은 신형 삼거리 한산한 모습이며 오른쪽으로 평창동길은 북악터널 부근까지 지체와 서행입니다. 신천 로타리 신천 오거리 부근 도심 안쪽으로 간간히 서행될 때 있지만 아직은 수월한 편이며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국회의사당역 앞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규모 집회 후 주변도로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4개 차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도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소규모 집회지만 주변도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와 신기술을 접목한 운송서비스업계 사이에 수년간 지속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신규 플랫폼 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조건부지만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상생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택시업계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골격은 카카오나 타다 등 승차 플랫폼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운영 차량 대수를 개인 택시 감차 등의 규모에 맞춰 제한하고 사회적 기여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사업 규제 완화로 기존 택시와 신규 플랫폼의 결합도 가능해집니다. 카카오티 같은 단순 중개형 플랫폼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법인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 택시 규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운영을 맡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택시업계 간의 협력과 상생 구조를 확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기존 업체 외 대기업과 외국 자본들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 보호 정책 때문에 직접 진출보다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간접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우선 기존의 택시가 플랫폼에 가맹하는 프랜차이즈 택시가 먼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가 택시 면허를 직접 사서 운송 사업을 하기까지는 관련법 통과 등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요금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가 주목을 받은 것은 기존의 택시 이용이 그만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이 제도는 편리함보다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카풀의 장점은 사라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중심의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내리는 장맛비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빗줄기가 약해지겠지만 밤사이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 경북 북부 지역에도 30에서 80mm 정도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올리면서 장마전선을 발달시키겠는데요. 이 태풍이 점차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 낮 기온 33도, 광주는 24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